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딸 둘과 남편, 이렇게 네 식구의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나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지도 못했고 딱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취직했고 말입니다. 남편과는 우연히 지인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유로운 집안 환경, 그리고 좋은 학벌,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었고 말입니다. 게다가 인물도 좋았기 때문에 그 술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려는 다른 여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만 생각하고 말도 걸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만히 있기 민망했던지 저에게 요즘 관심사가 뭐냐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남편이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이야기로도 넘어갔어요. 와, 저는 이렇게 저랑 취향이 잘 맞는 분은 살다 살다 처음 봐요. 저도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취향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정말 몇 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헤어지는 게 섭섭할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인연이라 생각해서 아쉽다고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지인이 호들갑이라는 호들갑은 다 떨었어요. 얘 원래 먼저 여자한테 절대 연락처 안 물어본다. 어쩐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어서 물어봤다기보다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 친구로 잘 지내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고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연애를 하면 보통은 끌려다니면서 모든 걸 상대방의 결정에 맡기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 주제에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말이죠.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물론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당시 분위기가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바보 천치가 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건은 네가 많이 빠지긴 하잖아. 그리고 둘이 좋아하니까 하는 게 맞지?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나보고 결혼하자고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반응 말입니다. 친구들만 그런 건 아니었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시집은 정말 잘 가게 되는구나. 언니, 진짜 무슨 복이냐? 형부 같은 사람이 언니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그때 유일하게 다른 반응이었던 게 바로 아빠였어요. 우리 큰딸이 어디가 어땠어? 내 눈에는 내 새끼가 훨씬 아깝구만. 당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 앞에서만 해. 우리 앞에서만. 남들한테 해도 뭐. 나는 세상에서 우리 딸들이 제일 아깝고 제일 귀한데. 아빠 눈에만 그런 거라니까. 밖에다가 물어봐. 다들 언니가 복권 당첨됐다고들 해. 복권은 무슨. 내 딸이 복권이지. 그렇게 말해주는 아빠가 고마워서 씩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딘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던 기분이었던 것도 말이죠. 사실 저는 그 결혼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았어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만남이 있기도 했으니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남편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좋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나는 여기 들어누워서 단식 투쟁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지엠이 죽일 생각 없었으면 결혼 안 한다고 했겠지. 그런데 가족들이 사람만 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내 눈에는 아직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람 얼굴을 앞에다 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었거든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제 눈치를 볼 만큼 말입니다. 사람 앞에다 두고 못하는 말이 없소. 얘도 감사함을 알아야죠. 왜? 내가 이런 말하는 거 기분 나쁘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네, 기분 나빠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 대답에 삐죽거리며 웃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주제 파악은 되나 보구나. 그건 다행이다.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말을 잘만 들으면 다 괜찮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이죠. 원래 사람이 사람을 막 의도적으로 일부러 괴롭히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미워도 가족으로 함께 지내다 보면 정이 생기고 괜찮아질 걸로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니네 할머니도 처음에는 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했는지 아니? 뭐 지나간 이야기를 해? 이 사람 봐. 지나갔다고 그게 없는 일이 되나? 아무튼 너희 할머니도 나 엄청나게 싫어해서 구박도 많이 당했어. 하는 일마다 넌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면서 매번 혼내고 말이다. 지금은 할머니랑 사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내가 잘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정이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음을 열지만 않으면 다행스럽게요. 만날 때마다 어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지 늘 제가 모자란 부분을 찾아내 혼을 내셨어요. 마치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사람이 몇인데 음식을 이만큼밖에 안 해?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라. 손님이 오면 바로 일어나서 음료수 같은 것도 내와야지.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정말. 제가 느끼기엔 좋게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어머니께 내가 잘 말해볼게. 당신 좀 그만 혼내라고.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나 더 미움만 사.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지금과는 결과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됩니다. 시어머니의 미움은 제가 둘째 딸을 낳고 더더욱 심해졌어요. 큰애도 딸인데 둘째도 딸이라고 말이죠. 손이 그렇게까지 귀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낳지 못했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딸 둘이면 축복받은 거라고들 하는데 저는 구박만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 더 안 낳을 거냐? 둘이면 됐지 뭘 더 낳아요. 아들 낳아야지 아들. 이 사람 둘째 낳을 때 몸도 많이 약해져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둘 이상은 여러모로 힘들어요. 어머니가 보게 하세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것도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원. 원래도 이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시어머니였지만 그게 더 심해진 계기가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도련님의 결혼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도련님의 결혼과 제 시집살이가 뭔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말이죠. 동서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야말로 부자였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 돈이 많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도련님은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인물들이 다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도련님을 많이 좋아한다고 말이죠. 반대로 그 집안에서 시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만큼
동선의 집안은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서의 눈치를 보고 몸을 바짝 숙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화풀이나 보상 심리는 저에게 돌아와 제가 2배로 더 힘들어졌고 말입니다. 네 동서 온단다. 밥 좀 해라. 애가 저게 무겁다고 하잖니. 네가 좀 들어. 동서와 함께 있는 날이나 가족끼리 모이는 날은 일이 2배, 잔소리도 2배였어요. 시어머니의 심기와 동서의 비위까지 맞춰야 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며 주변에 이야기하다가 세월이 지나자 본인도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느껴질 때마다 서운하고 서러웠던 것 같아요. 동서는 막 저를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못된 짓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었고 그런 태도는 늘 저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제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위치긴 했지만요. 아니 돌이켜보면 말을 할 위치는 맞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손이 동서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지위나 계급이 있다면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먹은 물김치 맛있던데 좀 가져가도 돼요? 아이고, 그거 남은 게 그게 다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네야, 그네 어디 갔냐? 네가 전에 담근 물김치 말이다. 그거 좀 많이 담궈봐라. 그 물김치를 담근다고 허리를 삐끗해서 걷는 것도 절뚝이며 걷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나 알고 계셨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순간 무슨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되려 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보냐고 얼굴로 말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저 허리가... 살림하면서 그 정도 안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딨니? 요즘 애들은 배가 부르는 건지 아니면 네가 배가 부른 건지 원. 어디 다 늙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가 아픈 티를 내? 형님이 담그신 거였어요? 몸 안 좋으시면 안 해주셔도. 아니다. 할 수 있다. 얘 이거 엄살이야 다. 그 순간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물김치가 뭐라고 아프다는 사람에게 엄살이라고 하면서까지 담그라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고작 동서가 맛있다고 좀 달라고 한마디 했다고 말이죠. 그냥 담궈달라고는 안 하고요. 제가 재료값이랑 수고비는 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보고 또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아이고, 너 같은 동서가 또 어딨냐?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는 혀를 차셨고 말입니다. 너는 복에 겨운 줄이나 좀 알아라. 네 주제에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호강하고 사니 원. 호강? 호강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수준에 맞춰서 결혼했으면 몸도 마음도 더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뭐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생활비도 남편에게 받아가며 생활했는데 대체 무슨 호강을 얼마나 하고 뭐가 그렇게 제가 안 입고 온지 너무 서럽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물김치를 담궈줬습니다. 그러고 몸살이나 며칠이나 알았는지 몰라요. 저건 몸도 약하고 대체 뭐에 쓰라는 건지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 힘들면 내가 앞으로는 당신 어머니 집에 안 간다고 말할게. 요즘 많이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그래? 그럼 그래 줄래? 원래라면 거절했겠지만 당시에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누가 보면 자신이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다는 둥, 저게 야가서 지 남편 뒤에 쏙 숨었다는 둥, 이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싫다고 했다는 둥 말입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쉬었을까요?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좀 오거라. 저 당분간 못 간다고
애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걸 몰라서 너한테 전화했겠니? 어? 그런데도 어른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네 하고 나올 것이지. 어디서 또 남편 뒤에 숨어서 전화로 시어머니 말을 안 들을 생각부터 해? 그 버럭 소리 지름에 기세에 또 눌려서 저는 바보같이 시댁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아빠가 불러 세웠어요. 그 몸을 하고 어딜 가?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대. 잠시만 다녀올게. 아픈 사람을 불러낼 정도로 급한 일이 뭐야? 그래도 애비가 잘 이야기해놔서 나한테 뭘 시키거나 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잠시만 다녀올게요. 아빠는 집을 나서는 저를 상당히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 있다가 데려다 주겠다며 차키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시어머니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마치고 전화해.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괜찮아. 어허, 아빠 말 들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아빠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마치 지옥으로 들어가는 듯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네 동서 생일이다. 내가 유기농 콩 사다 놨으니까 이걸로 콩밥 좀 하고 또 미역국이랑 잡채, 불고기 좀 해라. 재료는 내가 다 사다 놨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먹고 싶다던 그 물김치를 또 담가주다가 병이 나서 잠시 쉬겠다고 했던 사람을, 그래서 친정에 며칠 가 있었던 사람을 중요한 일이 있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기어코 불러내서 한다는 말이 동서의 생일상을 차리라는 말이라뇨.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그렇게 뚱하게 섰어? 안 해? 지금 시작해야 안 늦어. 어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멀쩡하구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장까지 손수 다 봐오지 않았니? 그냥 음식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제 성격이 또 그렇지 못해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팔을 걷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무슨 정신으로 음식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어머니, 저 음식 다 했는데 이만 가봐도 될까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저를 정말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챙기고 드디어 탈출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려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째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제가 너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을 하고 손에 주걱을 든 채 저를 향해 돌진하듯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당장이라도 들이박을 듯한 기세로 저에게 다가오고 계셨거든요. 네? 제가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 정말 하나도 짐작이 되질 않았거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프다고 유세를 이런 식으로 떠는 거야?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내가 유기농 콩 사놨다고 그걸로 콩밥 하라고 했지? 너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니? 응? 그제야 제가 그 콩으로 밥을 짓는 걸 깜빡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밥은 새로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이 정도로 화낼 일인가 싶어 여전히 멍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 정신? 아니 마음이 없었겠지. 하는 내내 하기 싫다는 티 팍팍 내가면서 어? 그렇게 차린 밥상에 팍 마음이 있겠다.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지 남편을 앞세우질 않나.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대충 하질 않나. 너 정말 죽고 싶니? 어? 원래라면 듣고만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저도 아프기도 했고 또 여태 쌓였던 게 많이 서럽기도 했어요. 오늘같이 몸도 안 좋고 그 전에 당분간 오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을 기어코 불러내 시킨다는 일이 동서 생일상을 차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몇 마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키셨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픈데 좀 깜빡할 수도 있지. 밥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대답을 할 줄은 전혀 몰랐던 건지 어버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곧 화가 난 듯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하면서 들고 있던 주걱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저와 시어머니 둘뿐인 그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맞은 그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몸은 아프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겠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뒤에서 엄청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 움찔할 만큼 말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아빠의 목소리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빠. 제가 놀라서 아빠를 불렀고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설마 아빠가 여기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 말이죠. 나중에 듣게 된 건데 아빠는 제가 늦어지니 걱정이 돼서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온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들고 가서 가져다 줄 겸 말이죠. 지금 내 딸 얼굴을 그 주걱으로 때리신 것이오? 에? 아빠의 그 큰 소리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본인도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저에게 부당하고 본인이 잘못했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반복되게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다 보니 본인도 무감각해졌던 거죠. 대답 안 해요? 왜? 내 딸을 왜 때렸냐고? 아빠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주걱을 뒤로 살며시 숨기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안 들었으면 사람을 그런 걸로 때립니까? 예? 뭘 안 들었는데요? 드러나 봅시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거기선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아픈 며느리 불러다 동서의 생일상을 차리게 한 것도 가관인데 거기다 콩밥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득달같이 화를 내며 달려와 주걱으로 며느리 뺨을 후려치다뇨.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어머니 아니냔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유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자 시어머니는 말을 돌리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는 사돈께서는 이렇게 함부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슨 예의예요? 예? 예의? 예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돈께서는 아픈 애를 불러다 낸 걸로도 모자라 이렇게 주걱으로 뺨까지 때린 건 대체 무슨 예의십니까? 이게 배웠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당장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아빠의 그 단아하고 무서운 말투에 시어머니는 인상만 쓸 뿐이었어요. 그러다 호기롭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가만 안 계시면 뭐 어쩌실 건데? 시어머니의 그 비아냥대는 말투에 저까지 욱하려는데 아빠가 바로 한 방을 날리셨어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저희 아빠는 전직 경찰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능한 형사셨어요. 전성기 시절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없었고 아빠를 따르는 후배들도 아직 많고 말입니다. 명절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섰으니까 말이죠. 물론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협박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눈에 띄게 당황한 게 보였거든요. 이깟일로 무슨 경찰에 신고해요? 이깟일? 지금 사람을 때려놓고 이깟일이라고요?
엄연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 그때 집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와 아빠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시어머니는 동서의 등장에 또다시 몹시 당황해 저와 아빠를 보내려 손으로 밀어냈지만 그 손을 아빠가 떼어냈습니다. 사실관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찰 부른다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요. 아빠가 다시 한번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콩밥을 하랬는데 안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는 무슨 일인지 아니까 그 웅얼거리는 말도 잘 들렸지만 아빠는 잘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왕년에 짬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잘 들리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콩밥을 하랬는데 안 해서. 아유. 시어머니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유였는지 마지막에는 말소리가 기어 들어가더군요.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뭘 들었나 하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하죠. 콩밥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며느리 뺨을 때린 시어머니라니요. 그니까 지금 콩밥을 안 했다고 주걱으로 며느리 뺨을 때리신 거라고요. 아빠의 그 말에 동서도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하시더니 형님 불러내신 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뭐라고요? 생일상? 그리고 아빠는 그 말에 더더욱 분노하셨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술만 꼭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 따질 생각이셨지만 제가 막아세웠습니다. 정말로 곧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 얼굴을 본 아빠는 엄청나게 속상한 얼굴로 잠시 내려다보시더니 부축해 집을 나왔어요. 그 집을 나오니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동생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왜 이렇게 안 와? 회사에 말하고 바로 온다더니 늦네. 남편은 오고 있는 중 같았어요. 저는 뭐하러 이렇게 소란을 떠나 싶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본 가족들이 우르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언니, 정신이 들어?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이었던 아빠는 가만 앉아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말을 거시지 않고 말이죠. 미안하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당장 이혼해. 형부는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변호사 다 알아봐 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누워만 있어. 알겠지? 엄마와 여동생은 그동안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한 듯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여러 번 저를 달랬던 일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봐라. 왜요? 쟤를 그럼 그 집구석에 다시 보내자고요? 당연히 아니지.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 가만들 있어봐.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는 듯 휴대폰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와 여동생이 남편을 원망하며 말들을 쏟아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고 계신지는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이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싫으셨던 거죠.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듯 보였어요. 물론 절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곧 왔어요. 아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너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해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며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정말 아예 몰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쏟아내듯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다 너네 아버지가 한 게 아니란 말이냐? 뭘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자 아빠의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이유를 캐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일도 있고 해서 사과를 좀 드릴까 하고. 사실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었거든요. 인제 와서 사과할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아빠보다는 저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빠 연락처는 알려드렸어요. 뭐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험한 일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별일 있겠나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네가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한테 복수를 하고 싶으면 네가 나를 시집살이 시키듯 해도 된다. 그걸로 네 화만 풀리면 말이다. 병원으로 찾아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모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에게 빌다가 제가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100번은 말한 끝에 겨우겨우 돌아갔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갑자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아빠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네 아빠랑? 전에 아빠랑 누구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언니 시어머니 뒷조사 같은 걸 시키는 것 같던데? 아빠 후배들한테. 제가 놀라서 여동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 했지만 자기도 자세한 건 잘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은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여동생이 이런 궁금증은 못 참아서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아빠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엄마와 여동생이 양쪽에서 달라붙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한 거냐고 캐물었어요. 뭘 어떻게 해? 겁을 좀 줬지. 아이고, 내가 저 양반을 몰라요? 저렇게 대가 센 양반이 당신이 겁 좀 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어요? 빨리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야기해요. 얼른. 아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가 그런 짓을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가 아니지. 후배들 시켜서 뒤 좀 캐보라고 했어. 아빠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는 심정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후배 중에 경찰을 그만두신 분 중에 심부름센터 같은 걸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부탁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셨다고요. 본인도 많이 놀랐다고 말이죠. 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빼놓은 재산도 있고 또 바람도 난 모양이더구나. 바람이요? 뭔 등산 모임인가 어디서 아저씨 한 명이랑 바람이 난 것 같은데 그걸로 상대방 부인이 신고까지 했는데 조용히 묻었다고.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 등산 모임에 나가셨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기도 했고 또 갈 때마다 늘 어딘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등산복을 늘 새 걸 산다던가 어차피 산에 가는 건데 화장을 곱게 하는 점 같은 것들이 말이죠. 하지만 늘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거기서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위조했더구만.
네?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무시하고 또 잘난 척했던 부분이 바로 그 학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여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게 본인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 말이죠. 진짜예요? 졸업생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고 확인하고 나서 네 시어머니 만나서 이런저런 약점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나한테 무릎부터 꿇더라. 자기가 다 잘못했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비밀만 지켜달라고. 아빠의 그 말에 기가 찬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어이가 없었는지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학벌로 잘난 척이라는 잘난 척은 다 하고 그쪽 집안 사람들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 것 같더라고. 남편이랑 자식들이 제발 모르게 해달라고 사정하던데. 아이고, 그 여자 간도 크네. 그걸 평생을 숨기고 살았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다 가짜면서 저에게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쳤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지 말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이야기하라고 했고 아빠는 선뜻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당신이 약점 잡아서 애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면서 왜 이제 와서 망설여? 이제 이런 사실을 얘가 다 알게 된 마당에 이제는 함부로 어쩌지 못할 거니까. 네가 살면서 네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거면 약점을 쥐고 있는 게 낫고 아니면 헤어지면서 복수할 거면 지금 다 까발리는 게 낫고. 그런 아빠의 말에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형부랑 언니가 이혼할지 아니면 같이 살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야. 당연히 이혼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라는 놈이 마누라가 이런 취급을 당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면 그건 자격 상실이지. 엄마는 나중에 안 만큼 더 크게 분노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하게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대체를 잘하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잘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빠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도 며칠을 매일 병실에서 집에도 가지 않고 병간호하면서 틈만 나면 저에게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말이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 어디까지 아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 보이는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말했어요. 다 알아요. 제 말이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니? 그이와 이혼하게 되면 다 이야기하고 이혼할 거고 같이 살기로 결론 내리면 저만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다시는 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무기로 써야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다 말했습니다. 아직 애비가 모르는 거 확실하니? 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거의 우는 소리를 하며 사과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너한테 잘못한 거지. 애비랑 네 새끼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다오. 이거 밝혀지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저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우는 소리를 하며 빌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난 거 안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늙은이 목숨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당장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내가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니. 정말 몇 시간을 그렇게 저에게 빌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갈 때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다해둔 상태이긴 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정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를 뺏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그 치부를 저만 알고 있을 생각으로 나간 거였지만 저에게 저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척 했던 거예요. 저는 끝까지 확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더 초조해지라고 말이죠.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해볼게. 아니, 하지마. 내가 어머니랑 만나서 다 이야기했어. 당신이? 당신 말을 들으셔? 그래도 내가 쓰러지고 아빠가 그 난리를 친 게 통했는지 기가 많이 죽으셨던데. 그래도 나도 한마디 더 해야. 아니, 하지마. 내가 다 했어. 당신 도움이 필요해지면 꼭 이야기할게. 남편과는 이렇게 정리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의아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는가?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다. 그리고 내가 우리 큰며느리 먹이려고 백화점에서 복숭아도 사왔어. 동서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전에 사왔다고 호되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는 네 동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는 둥,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는 둥, 온갖 모욕적인 말들로 말이죠. 동서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요. 아내가 잘 씻으면 되고 그리고 그릇 따로 쓰면 된다. 뭐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치? 시어머니가 동서를 향해 물었고 동서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뭐 먹지만 않으면 돼요. 거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복숭아를 씻으러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동서는 저에게 바짝 붙어 물어왔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저에게는 평생 가야 질문 한번 해본 적 없던 동서였는데 그런 동서의 눈에도 이 상황이 꽤 신기하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달라져요? 나한테 그동안 너무 잘못했구나 싶으셨나 보지 뭐.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서의 그 말에 제가 웃어 보였습니다. 동서의 눈에도 역시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태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집안에 평화가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도 도련님도 남편도 모두 말이죠. 동서도 처음에는 자신만 떠받들여주는 분위기에서 달라진 게 섭섭한 듯 보였지만 금방 받아들이는 듯 했고 말이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형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분고분해진 게 너무 신기한데. 가족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이야기할까봐 엄청나게 불안해하셨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는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까지 비밀로 한다는 게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대신 절대 시어머니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했고 말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놀라더군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학벌의 문제보다는 산에서 만난 분이랑 불륜 행위를 하신다는 게 엄청난 충격인 것 같았어요.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불륜남과의 관계는 정리하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댁 앞에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를 찾아왔다며 서 있길래 직감적으로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고 시어머니를 그곳에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사색이 되어 나타나서는 저에게 작게 고맙다고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더군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이상한 점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학이면서 동기 모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나 아니면 그동안 과하게 외모에 신경 썼던 것들이 말입니다. 아무튼 저와 시어머니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다시는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의 힘인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남편은 원래 시어머니의 닥달로 월급도 자신이 관리했는데 그것도 저에게 하게 하였고 1년의 명절이나 생신 아니면 시댁에 가는 일도 완전히 줄였고 말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저는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서가 가끔 눈치 없이 제가 한 음식들이 맛있었다며 궁시렁거리긴 하지만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사실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변한 것도 딱히 놀라워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거든요.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들 엄청나게 궁금해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요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쥐고 있는 이상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리고 만약 다 까발려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편이 확실한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든든해지기도 했고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변에 다 물어봐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 유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조금 유해지기도 하고 너그러워지기도 한다는 것도 저희 시어머니만 딱 피해갔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또래 사연들을 재미있게 들어왔던 사람인데 최근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저도 뭔가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아마 비슷한 세대를 지난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표현은 좀 서투르게 아이들 도움을 받아 보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하나의 사연으로 완성된다 생각하니 한편으로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엄청 고생하시고 생이별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다시 만나서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저는 46년도에 태어나 장녀였고 제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엄마만큼 저를 의지했어요. 누나, 나 너무 배가 고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산에 뭐라도 뜯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남동생들이며 집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며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썼었어요. 한편으론 저 역시 무척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으나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은 사치였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도 어린 나이로 여기저기 주워들은 게 많다 보니 당시 참 무섭고 흉흉하다고 느꼈답니다. 특히 우리 외삼촌은 징집돼 가신 이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현식이 이놈은 언제 볼 수 있다냐.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다 뜯겨나가는 것 같아. 이러고도 목숨 부지해서 내가 숨을 이어가고 있다니. 아휴, 불쌍한 내 동생. 어떻게 하나. 아휴. 밤에 잠결에 맨날 이렇게 눈물을 적시는 엄마며 그걸 괴로워하다 못해 나중엔 화까지 내는 아버지를 보며 참 답답했답니다. 아니, 천원만 그리 된 거요? 여기 천안마냥 학도병으로 끌려간 애들이 벌써 주변에 몇이야. 언젠가 돌아오겠지. 우리 사촌 형도 이북으로 넘어갔단 얘기가 있어. 이건 아예 기약도 없다고 하니 내 꼴이 더 힘든 거 아니여? 어린 나이에 제가 들어도 아버지의 이런 말은 조금도 위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본 기억이 거의 희미한 외삼촌은 당시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여기저기 함락되고 밀고 들어오니 나라에선 정말 답이 없었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잡아갔으니까요. 엄마는 동생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 자신에 대해 가슴을 쳐가며 그리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미쳤어. 그 전에 산에 올려보냈어야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산에서 웬 이상한 놈들이 내려왔고 뭐가 막 터졌었다고. 그때 옆집 경순이네 할머니도 그 집 애기 데리고 퍼뜩 산으로 도망갔었는데 아휴, 진즉 현식이를 도망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이렇게 엄마의 가슴앓이와 곡소리는 끝없이 계속 들려왔고
그 일은 결국 한 장의 종이로 결론내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엄마는 오래도록 어쩌면 예상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만 기절해버리셨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어린 나이로 끌려간 외삼촌은 제 기억에 정확히 어느 지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학도병들이 많이 싸우고 죽었던 어느 곳에선가 숨을 거두셨더군요. 네 외삼촌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애였는데 여자애만큼이나 이쁘게 생겨서 어딜 가나 귀여움받았던 사람이야. 살아있었으면. 아휴. 엄마의 이런 피 섞인 울음에 아버지는 더 못 견디겠는지 대뜸 자리를 피하셨고 우리 남매도 덩달아 억울하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외가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알 수밖에 없었고 엄마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외삼촌까지 다 비통한 분위기였어요. 휴전되고 난 이래도 여전히 살기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분들이라면 달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장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도 몇몇 보였지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쏟아지는 폭격 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리 오래도록 보면서 피난 다녔지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뭔가 더 다르더군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걸 보면 더 무섭기도 했고요. 저기 영철이네는 어찌어찌 돌아오긴 했다만 아주 정신병이 걸려버린 모양이야. 저 눈 좀 봐. 살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돌잖아. 저 집 할머니는 얼른 아들 어디 요양을 보내든지 내보내야지. 전쟁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대. 그게 북한군인지 우린지 솔직히 알게 뭐야. 근처 사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죽겠어. 이때 간간히 느꼈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렇게 잠깐 귀넘어 듣는 것만 해도 무서웠고 먹을 것도 없고 다들 쫄쫄 굶던 때고 인심은 진짜 먹고 퍼주려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외가에 기대어 살고 있었고 완전히 굶기만 하진 않았으나 사는 게 팍팍한 건 비슷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 역시 헤어진 할머니와 할아버지, 작은 아빠와 고모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에휴, 언제쯤 순자며 순택이, 순옥이를 만나볼 수 있을는지. 나만 혼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소리를 하며 씁쓸해 하시던 것이 기억나요. 형제들과 그렇게 생이별을 당한다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나 부모님이 각각의 형제들과의 아픔이 있다 보니 그걸 가까이서 체험하긴 했었어요. 나중에 전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도시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70년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떻게든 가정이건 어디건 소속되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전쟁의 기미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가 어려운 때이긴 했어요. 동갑내기였던 우리 둘은 힘을 합쳐서 아주 작은 방을 얻었는데요. 남편 역시 저처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목공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어디 작은 교회당도 만들어주고 건물 같은 것들을 짓는 것을 도와주며 살아왔더라고요. 저도 어른들의 소개로 사람 하나는 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영순이 너와 동갑이라고 하더구나. 이름은 김만식이야. 딸린 형제들이 있긴 한데 집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맏며느리감 구한다고 하는데 영순이 너만한 며느리감이 어디 있냐? 생활력 강하지 심성도 곱지. 그러니 한번 선이라도 보거라. 그렇게 해서 만난 이 사람은 투박하고 인물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선해 보이긴 했어요. 둘 다 맞이이다 보니 얘기도 잘 통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입에 풀칠하느라 바빴고 그 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니 정신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홀시어머니로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도 막 야단스럽거나 고집스럽거나 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없었죠.
그렇게 좁고 불편한 집안에 맨날 얼굴을 딱 붙이고 살다시피 하는데도 전혀 까다롭지 않으셨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로 남매들 키우느라 손발이 다 부르트고 입술도 땡땡 부어오르셔서 잘 안 가라앉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건 전에 애들 주려고 뭔 열매가 있어서 따먹었다가 그게 독이 어떻게 오른 건지 몰라도 계속 이 모양이구나. 다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이런 것도 얻어 살게 된 거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늘 수더분하고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움직임이 조용하신 분이라 제가 먼저 뭔가 여쭈기 전에는 딱히 말을 많이 꺼내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다른 험한 일을 자기가 다 밖에서 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 그 시대 고생 안 하고 안 힘들었던 사람들은 없을 테지만 말이야.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한동안 어머니가 진짜 정신을 잃으셨었거든.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무렵 아버님에 대해 대강 듣긴 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6.25 때 전사하셨다. 나중에 통지서 받고 알았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 진짜 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 홀로 버티신 게 참 대단하다 느꼈어요. 당신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그때 강제로 막 잡아가서 징집시키던 때잖아. 아버지는 20대 중반이었으니 나이가 참 애매했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이 북한군에 잡혀갈까봐 대거 부산으로 보냈잖아. 아버지는 그 행렬이라도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해볼까 하셨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고. 얼굴도 알 수 없는 제 시아버님은 당시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떻게든 처자식을 위해 버텨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학생이었던 저희 외삼촌도 운 나쁘면 끌려가던 판국이었으니 상황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소집 영장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무조건 징집해가고 길 가는 민간인들도 잡아가던 때였나 봐. 우린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징집되어 갔는지도 몰라.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끌려가는 걸 누가 봤다고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서울 집에서 계속 기다리며 언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고 갈수록 열세가 이어지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길로 나와 명철이, 명희를 이렇게 데리고 피난길을 떠나신 거야. 옆집 할머니와 함께 말이야. 그나마 내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이 명희가 3살배기였고 명철이는 100일 잔치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 등에 업혀가게 됐던 거지. 피난길을 쫓아가던 길은 저도 눈에 선했어요. 저 역시 장녀였고 이렇게 어린 동생들이 엄마와 아빠 손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외가까지 정말 정신없이 내려가게 되었고 서로 잃어버릴까 싶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계속 찾아대던 것도 생각나고요. 헌데 우리 남편은 그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무리 모든 게 험난하고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무렵 저도 임신하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그 길에서 난 우리 사촌 형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 난 5살이었고 형은 14살이었어. 아무래도 어머니는 사촌이 있으니 안심하셨던 것 같고 갓난쟁이인 명철이도 등에 업은 데다 3살 명희까지 손에 잡고 챙기고 짐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런데 그만 어느 길 어귀에서 나와 어머닌 갈라지고만 거야. 어찌 보면 피난길 중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당시 저도 엄마와 아빠가 내내 무서운 표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멀쩡히들 같이 움직이다 찢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저만치 앞서가던 우리 남편과 그 사촌형은 어느새 행렬에서 사라졌고 나중에 다시 찾아서 껴들려고 보니 아무리 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와 형은 계속 딴 길로 새는 듯해서 불안한 거야.
당황한 나머지 나중엔 형이 나한테 엄청 짜증내더라고. 그러다 날 버리고 가버렸어. 그때 나도 굶어 죽을 듯 배가 고픈데 형마저 사라지니 너무 무서웠어. 이 상황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 된 거예요. 놀아준다고 데려갔던 형이 나중에 행렬에서 탈락하게 되고 하니 결국 사촌동생을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자긴 사라진 거죠. 그때 겨우 5살이었던 애를 놔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아 내내 불안해하면서도 앞에 있는 애들이며 사람들 무리를 보며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미 짐이며 등에 업힌 애기며 한쪽 손으로 간신히 붙들고 있는 딸까지 다 챙겨야 했으니까요. 중간에 총성도 울리고 다들 기절할 듯 비명 지르고 가다가 쓰러지는 노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으니 어머니는 그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셨다더군요. 이때 어머니는 무슨 계곡을 건너 한참 내려가던 중 비로소 큰아들이 정말 없어지고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해요. 어딜 가서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애들 한두 명 잃어버린 집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이 얘기를 하는 동안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눈을 아주 가늘게 찌푸리며 말씀하더군요. 에휴, 그때 만식이 놓치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다들 모른다는 거야. 서로 모든 게 무섭고 날이 서 있을 때니까 남의 집에 잃어버린 것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나중에 애들 아빠 얼굴을 보나 생각했지. 그땐 그래도 애들 아빠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 전쟁 끝나면 다시 서울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놓치고 난 뒤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품에서 울어대는 애기며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딸을 먹이고 챙겨야 하니 정말 피가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안쓰러워 옆집 할머니가 같이 좀 챙겨주셨다곤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정말 영화에만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다시 되새겨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떤 허름한 기차 아니었어. 어린애가 죽을 것 마냥 기절해 있으니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불쌍하다고 뭘 쥐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데려가서 먹이기도 했지. 계속 나는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처럼 홀로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몇몇 있었어. 거의 아사할 수준으로 기진맥진해 있었던 남편은 당시 남편을 마주했던 어머니 말로는 아주 처참했다더군요. 글쎄 만식이 이 녀석 완전 그 뭐야. 저번에 TV에서 본 그거 미이라 같은 거야. 바람을 훅 불면 종이장 마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물었어. 너 만식이 맞냐고 말이야. 당시 남편은 아이들이 올라타고 있는 기차에 떠밀려 같이 탔고 피난길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기차에 타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앞이 희미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 죽은 건지 산 건지 어린애인데도 의식이 없을 때였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번 죽을 뻔했기에 더 넋이 나가 있었어. 이 말은 남편이 기차에 올라타고 얼마 안 되어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그때 어린애가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갑작스럽게 웬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니 등에 맨 배낭을 찢어질 듯 때려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 붙었잖아, 불. 얼른 꺼뜨려, 얼른.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끝도 없이 쳐대며 겨우 불씨를 꺼뜨렸다고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그때도 그 아주머니가 빠르게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잠재우고도 힘이 없던 남편은 주저앉아 멀뚱히 있는 그 사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머니는 본인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
왜냐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애들 아빠도 그렇게 사라져서 오지 않았고 다들 죽었을 거란 말만 하더라고. 그러다 큰아들까지 잃어버렸는데 이때도 다들 당연히 죽었을 거란 거야. 길에서 죽은 노인들이며 애들도 많았거든.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셈이 되었고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차마 믿을 수가 없어 입이 떼지지 않았고 본인 아들 만식이일지 혹은 아닐지 몰라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대요. 그러다 천천히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셨다더군요. 너 만식이냐? 만식이 맞아? 만식아, 너 만식이 맞니? 당시 종이장 같은 몸으로 눈은 완전 풀린 채 겨우 껌뻑거려가며 어머니와 시선을 맞췄던 남편. 눈앞에 불이 꺼지듯 켜지듯 그렇게 한참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혼자 이탈해버린 그 피난길에서 어린 남자애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누군가가 도움을 겨우겨우 주었고 그 덕에 목숨을 이어가며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간절했던 엄마를 눈으로 마주한 거고요. 그런데 남편도 어찌나 가련한지 그 어린애가 그간 얼마나 고생했으면 앞에 엄마를 두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날 거란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거야. 굶어 죽을 뻔하다가 발로 걷어채인 적도 있고 그 기차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올렸는지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결국 어머니는 잔뜩 꺼진 눈으로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란 걸 아셨고 그때 부서질 것 같은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흐느끼셨다고 해요. 모양새는 너무 처참했지만 숨이 붙어있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라. 일단 살아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때 상황이 당장 몇 초 전에 일어난 것 같은 표정으로 한참 다른 어딘가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당시 어머니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긴 때 일어났던 일이고 저도 그쯤의 나이에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으니 어머니 심정을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저야 직접 아이를 낳아 손에 안아보고 키우던 와중에 그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자식이 생긴 일에 내 한 몸처럼 느끼는 건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남편은 중간중간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조그만 간식거리로 겨우 연명했다더군요. 이후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엉망이 된 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나 봐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던 중 어머니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셨어요. 은연중에 예상은 했으나 몇 번이나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었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굳게 들고 있던 것으로부터요.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 전사 통지서를 받아보게 된 거야. 정확히 어느 전투에서 돌아가신진 알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저희 외삼촌 역시 그랬고 남동생, 남편이건 간에 가족의 생이별 일에 죽음을 통보받는 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차마 정신을 놓으실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애들이 나만 보고 목을 빼고 밥 달라고 울어대는데 거기서 저들 아빠가 죽었다고 애미가 목 놓아 울어본들 무슨 수가 있겠어. 여전히 돌아서서 새끼들 먹을 거 찾아다니고 나 혼자 속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 어머니는 이렇게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 자식들을 다 둘러안고 힘들게 살아가시려는데 그때 슬픔을 채 다 가누기도 전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에요. 다들 어찌어찌 피난길로 돌아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고, 이놈의 명이 짧은 건 다 색시를 잘못 얻어서야. 안 그랬으면 징집 안 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 아이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이해했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시댁어른들이 어머니를 못 살게 구셨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온갖 구박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끝내 버텨내셨거든요. 본인이 너무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서인지 자기는 절대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대요. 만식이 할머니가 보통 성질이 아니셨어. 전쟁 후 별 난리 다 터졌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살아남은 사람도 죽어가는 판국이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매섭게 야단을 치는 거야. 먹거리 구해오고 시부모도 챙기라고 말이야. 며느리가 나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맏며느리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날 괴롭혔는지 몰라. 이때 어머니가 당하셨던 얘기는 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던 걸까요? 틈만 나면 시할머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죽겠다며 꼬챙이를 갖고 때려대고 괴롭혔나 봐요. 아들이 이름 모를 전장터에서 숨을 거둔 것에 대한 분풀이를 죄 없는 며느리한테 했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꿈을 꿔. 전쟁도 무서웠지만 시어머니도 무섭고 시누이들도 무서웠어. 그들 눈엔 내가 전쟁 원수보다 미웠던 것 같아. 에휴, 다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할머니는 돌아가고 안 계실 때였어요. 호된 병에 걸려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시고모님들도 3명이었는데 한 분은 휴전되고 얼마 안 되어 또 병에 걸려 죽었고요. 정말 험난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로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님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 있는 데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였다면 남편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다면 죽은 남편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이 말을 했더니 어머니 눈이 잠깐 커지더니 이내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당신이 그리워 죽겠는데 이젠 시집살이 하느라 죽겠다고 속으로 넋두리를 했지.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저 시집살이가 그때만 있던 게 아니야. 결혼했을 무렵에도 아주 심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정말 따뜻했어. 날 엄청 아껴줬어.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흑백 사진 2장만 본 게 전부인 아버님이 달리 보였어요. 우리 남편에게서 볼 수 없는 아내에게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자기 색시에게 모질게 굴어도 그렇게 감싸고 잘해주셨다 하더군요. 특히 이 얘기는 저도 듣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한 번은 만식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말이야. 정말 죽도록 친정에 가고 싶은 거야. 그때 엉엉 울었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애처럼 울어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면서도 그때 눈물이 나오니까 그냥 주르륵 흘렸어. 그랬더니 니네 아버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니? 당시에는 친정으로 대뜸 시집간 딸이 간다든지 아니 시댁 자체에서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우니 대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내 등에 업혀요. 내가 데려다 줄게. 만식이는 어머니께 잠깐 맡기고 다녀옵시다. 얼른요. 세상에, 이 말을 들은 시할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나 봐요. 아이고, 저 연병할 것. 부지깽이로 아침 저녁으로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 어디 겁도 없이 그런 복 나갈 소리를 짓거려? 이리 와봐. 어디 얼마나 맞아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냐?
이렇게 호랑이 마냥 으르렁거리며 성을 내는데도 아버님은 아랑곳 않으셨단 거예요. 어머니, 갔다가 금방 올게요. 얼른 다녀올 테니 만식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고 대뜸 나오셨고 아들을 낳고 몸이 성치 않은 아내가 걱정되었던 아버님은 그대로 업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빼짝 말라서 젓가락 같은 몸이긴 했어. 그렇다고 해도 몇 시간을 업혀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 그런데도 네 아버님이 중간에 내려주질 않았어. 바위에 앉아 쉴 때에도 날 업고 있었다고. 듣는 내내 코끝이 찡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했어요. 그렇게 결국 어머니 친정집까지 반나절 넘도록 업고 가서 데려다 주셨던 거예요. 친정 식구들도 깜짝 놀라고 거기서 밥이며 이것저것 얻어 드시고 다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하실 때 어머니 눈에 절로 꽃이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난 꿈도 가끔 꿔. 어쩌면 니네 아버님이 자기 먼저 가고 내가 외로울까봐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그런 꿈 같은 추억을 만들어준 걸까? 다시 시댁으로 오는 길에 피어있던 꽃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때 그 향내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해. 글쎄 내가 그걸 예쁘다고 했더니 그걸 또 하나 뜯어서 내 귀에 꽂아줬지 뭐야. 그런데 그게 독이 있었는지 며칠을 귀가 파랬단다. 그렇게 아버님은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하고도 아내를 업고 종일토록 걷고 걸어 처가를 오가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인지 이후로 혹한 시집살이를 또 겪으면서 참고 참으셨다더군요. 그래서 난 그렇게 네 아버님이 그립고 그리워.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냐마는 나란히 같이 묻히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헌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네. 참 씁쓸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 참전 이후 전사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는 아버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으셨던 걸 테고요. 그저 어디 북쪽으로 넘어가셨다는 얘기, 그러니 거기서 숨을 거두셨을 거라는 것. 그 정도밖에 정보가 없었으니 시신 찾는 건 도통 불가능한 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건 거의 저 무렵 때 이후 없던 것 같아요. 가끔 얘기 나오면 몇 번씩 화제될 땐 있지만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살겠냐고 아주 씁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반전이라면 반전인 사실이 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40대가 되고 어머니께선 무려 90대 중반이 되도록 사셨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매번 입버릇처럼 저에게 본인 어머니를 부탁했죠.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 그냥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주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와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지. 어머니 때문에 혹시 힘든 거 있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어찌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이지만 굳이 말하면서 꽤나 애달픈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집을 비운 시기가 있어요. 바로 아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 해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건설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땐 처자식도 딸려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란 나라에서 이런 작업이 있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 보니까 고민도 안 하고 갈 생각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일단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때 우리 아들은 3살이었고 저는 간간히 일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충분히 돈 벌어올 수 있다며 해외 파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본인 결심이 이미 굳어진 것 같고 그 와중에 도련님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이미 당신은 결정한 것 같은데 뭘 어쩌겠어요. 잘 다녀와요. 저랑 애랑 어머니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2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건설 일에 집중했고 남편 말처럼 이전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긴 했어요. 이후 시간이 좀 지나 남편은 아주 작은 토지를 싼 값에 샀고 거기에 자그마한 2층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될 것 같아. 2층을 애들 방으로 올렸고 아래층에선 우리 방과 어머니 방 그리고 여분 방을 또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남편은 일일이 다 구조를 짰어요. 처음에 저에게 결혼할 때 약속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니 실제로 그 상황을 다 이루는 것 같아 놀랍긴 했죠.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준다면 난 정말 여한이 없어.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내가 꼭 당신 편해질 수 있도록 환경 만들 거야. 제발 날 믿어줘. 이 말은 제 딸이 한창 큰 뒤 제가 별 생각 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딸은 퍼뜩 화를 내지 뭐예요. 뭐야 아빠. 할머니 모셔줄 여자가 필요해서 엄마랑 결혼한 거야? 엄마 때나 그렇지 이제 그건 진짜 마지막 세대야. 누가 날 키운 것도 아닌 남의 집 부모님 모신다고 청춘을 바쳐?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아니, 그러느니 결혼 안 해. 할머니 좋은 분이긴 하지만 증조할머니처럼 그렇게 독살 맞은 시어머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딸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 당시 흐름치고 약간 황당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집을 점점 넓혀가며 새로 지었고 아래층에는 새를 쪄가며 부수익까지 얻게 되었어요. 말마따나 남편이 밖에서 엄청 고생해온 덕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게 됐답니다. 하여간 저는 남편의 저런 막무가내 요구와 딸의 염려와는 전혀 달리 어머니와는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전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었고 그 시대 분들 치고 꽤 바른 말씀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외려 귀찮게 할 때가 많았어요. 엄연히 딸은 딸이고 며느리 며느리야. 예, 나는 너랑 굳이 너무 가까이 지낼 생각도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 넌 니네 집 어른들한테 잘하면 된다. 난 신경 쓰지 마. 그냥 한 집 같이 사는데 숟가락만 더 늘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거리두리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살림도 되게 꼼꼼하고 음식도 맛깔나게 잘하시거든요. 전 어머니가 빚은 만두며 만둣국이며 나물 같은 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수육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답니다. 그러니 따라 배워보고 싶기도 했는데 전 도통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어머니께 이런저런 것들을 조르게 됐죠. 남들이 보면 꽤 이상한 고부관계 같을 정도로요. 너도 잘 하던데 굳이 내가 한 게 뭐가 맛있다 그러냐. 나도 나이 들어서 다 시어 빠진 것만 하고 맛도 없을 텐데 아직 먹을 만한가 보다. 나야 기분 좋지. 이러면서 알았으니 사다 놓기만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부탁도 사실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느끼니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 말도 꽤 의외였고요. 난 시집살이를 아무리 독하게 했다 쳐도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은 없어. 자그마치 벌써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신세를 지니. 에휴, 그죠. 네가 대단하고 미안할 뿐이지. 만식이 성화에 지금껏 날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어머니의 여동생, 저에겐 시이모님의 경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려 9살 아래인데도 심의 판정을 받아서 결국 가족 곁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정정하시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신 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었나 봐요. 이때 어머니도 90세였고 그 여동생인 시이모님도 81세의 나이였으니 치매 판정이 와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더 일찍 찾아왔고 70세가 되지 못한 상태로 일찍 세상을 떴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는 편이기도 했어요.
헌데 아무래도 90세를 넘기시니 치매 같은 질병은 아니어도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는 것을 느꼈나 봐요. 말수도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몸 움직임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으셨죠.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머니가 진짜 장수하셨지. 그런데 요즘 저렇게 몸 약해지신 거 보면 갈 때 되신 게 아닌가 싶고. 아휴, 나도 참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말이야. 당연히 그런 나이신 건데도 새삼 속상하네. 남들이 보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굳이 남의 생각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했죠. 그저 어머니와 보내는 하루하루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 유독 어머니가 정말 가실 때가 되었나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애들 아빠가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새삼스레 그때 꺼내시는 거예요. 그간 살아오며 중간중간 말씀하실 때가 있었지만 아주 신혼 때 자세히 말해주신 건 외에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무슨 화제가 나와 저와 딸내미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갑작스레 하시니 드디어 가실 때가 되었나 싶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신 외삼촌 얘기를 새삼스럽게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순히 아버님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바람이 있더라고요. 애들 아빠랑 같이 묻히고 싶구나. 가평 땅에, 같이 살던 그 동네에. 남편 말로는 잠깐 그쪽 동네에 사신 적이 있었는데 유독 그 동네 생각이 나시는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썩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 이상하게 그 근래에 자꾸 같은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잘 이해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 바람이 있을 순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도통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나이가 70이었고 세상 변화도 자식들이 알려줘야 겨우 알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점점 몸이 많이 아프신 건지 이제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부축도 해드려야 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날이 길어진 어머니를 보니 저도 슬슬 노년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비교적 몸이 튼튼한 편이긴 하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 역시 80살, 90살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갈날을 앞두고 저렇게 막연하게나마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적어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심정이 과연 어떤 걸까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자주 습관처럼 하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뇌리 안에 남아있긴 했거든요. 생각하던 중에 결국 아들과 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말인데 정 같지 않게 유독 할아버지를 찾으시더라. 가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할아버지랑 같이 묻히고 싶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할머니 이제 말도 정확치 않고 웅얼거리시는데 그 말 할 때마다 참 서글프더라고. 거의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는데 초반에는 애들 다 제 말 듣고 비슷한 반응이긴 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지 않냐, 가실 때가 되긴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이죠. 저도 동의는 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라 곧장 다시 물어봤어요. 너무 옛날 기록이라 이런 거 찾기 힘들려나? 왜 우리나라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들 있잖아. 니네 어릴 때 소풍도 많이 갔고 말이야. 그런데나 나라 기관 같은 곳에서 뭐 좀 찾아볼 방법 없나?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들도 당황했는지 가만히 있고 딸이 겨우 입을 열더군요. 이 이상 우리 셋 다 아무것도 가늠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끝났는데요. 며칠 지나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집단에도 이게 못내 걸렸는지 아니면 제가 말한 게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지만요.
엄마,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저기 기관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보 알아둘 수 있더라고. 그 뭐지? 재적 등본부터 해서 전사 통지서랑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야. 나도 가끔 전에 뉴스로 보긴 했는데 간혹 전사자 유해 찾는 경우도 있나 봐. 엄마 말 듣고 검색해보니까 어디서 발견되기도 했다더라고. 이 말을 들으니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딸이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중이라도 혹시 찾아낼 수 있도록 유전자 채취해서 정보를 등록하기도 하나 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해보면 어때? 나도 이거 보면서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진작 이런 거 해뒀음 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딸의 말에 무척 깊게 공감되고 저 역시 얼른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안 그래도 바쁜 딸과 아들을 좀 더 귀찮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은 집에서 컴퓨터로 하려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화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 이래저래 유가족으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저보다는 애들이 훨씬 더 고생했답니다. 얘들도 자기 자식들 키우고 배우자랑 사느라 하루하루가 바쁜데 말이죠. 그러게 제가 좀 더 젊을 때 진작 나서서 해볼걸. 어머니나 애들이나 양쪽에 다 미안했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늘 일정했고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둔 다음 이후로 동향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엄청난 기대는 솔직히 하지 않았죠. 아버님과의 연락이 두절된 게 70년이 흘렀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저희의 대처도 그리 오래된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급적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떠나게 되신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에 우리는 다소 실감나지 않는 연락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몇 번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감격스럽게도 아버님의 시신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시기에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정확히 아버님이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북쪽에 맞았더군요. 그쪽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숨을 거두신 게 맞았고 해외에선 한국전쟁에서 숨진 시신들을 송환해 DNA 검사를 했나 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군의 유해를 감식했고 이후 모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 발굴과 감식을 위해 검토한 지역이 북쪽이었으며 믿을 수 없게도 우리 아버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연락을 받고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같은 정보를 어머니께 되묻기도 하고 어머니는 한창 작아지고 처진 눈끝으로 눈물을 또르르 흘리셨죠. 상황을 말씀드리니 눈을 그대로 질끈 감은 상태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입을 계속 오므렸다 폈다 하시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정말이야? 꿈이 아니고 진짜냐? 계속 이 말만 힘겹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울컥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그리워하던 남편이었겠지만 아들인 우리 남편과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거의 기억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헤어짐을 겪은 이래 70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유해 송환이 되어지다니. 나중에 서방님이며 아가씨에게 연락드렸을 때도 다들 실감하지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누가 그걸 찾은 거예요? 언니가? 아가씨는 먹먹한 목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저는 제가 아니라 애들이 알아봐 준 거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서 바쁜 와중에 알아봐 준 덕에 이런 결심을 줬어요, 아가씨. 암튼 저도 생전 뵌 적 없던 아버님을 이렇게라도 뵙게 되네요. 아가씨는 더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가씨는 엉엉 통곡하며 거의 10몇 분을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의 아버지와 헤어진지라 기억은 없고 늘 당연히 아버지 없는 상태로 자랐으니까요. 지방에 계신 서방님도 내용을 듣곤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우린 그렇게 절차를 거쳐 해당 날에 무사히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부터 어머니는 본인이 먼저 가게 되면 가평 옛날 그 지역에 묻어달라 하셨지만 한편으론 혼자 외로울 것 같아 싫다고도 하셨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다 부질없네. 그래서 자식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가끔 화제만 나올 뿐 다시 흐지부지 됐죠. 우리 애들 역시 주변을 통해 알아보긴 했지만 진짜 이렇게 시기에 맞춰 절차가 성사될 거라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던 듯해요. 그런데 그때 보니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사자 송환이 조금씩 일어났고 행사도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이후에도 뉴스에서 몇 번씩 목격하곤 했으니 그 가족들 역시 우리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그 흑백 사진 속 아버님은 우리 남편보다는 둘째인 서방님과 좀 더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요. 젊디 젊은 그 나이에 숨을 거두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을지, 그리고 무려 70년이 지나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아내 곁으로 와서 묻히게 되시다니 참으로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오갔어요. 본인의 큰손주와 손녀가 50살 가까이 되었다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많은 것들이 새삼스레 느껴졌어요. 전 아직도 이 행사가 있던 날 방에 누워 소식을 전해 듣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그게 어느덧 몇 년 전이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돌려받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함에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 눈가가 일순간 찡그리던 주름이 다시 풀어지며 무척 편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별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마음 놓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저만의 감정은 아니었는지 그 모습에 아가씨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이윽고 어머니의 소원처럼 아버님과 함께 그 가평 땅에 묻히게 되었고 남편은 종종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해요. 가끔 잊었다 생각난 것처럼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들인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 아무리 애들이 알아봤다지만 당신이 찾으려고 생각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애들이 새삼 알아볼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아버지 찾아드린 덕분에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여한이 없나 봐. 다 당신 덕이야.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상 제가 한 건 거의 없기에 머쓱하면서도 전쟁과 분단 그리고 생이별, 가족 간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겪었고 제 가족들도 그 틈새를 비껴가며 다 체험했었고 세월이 무수히 흘러오는 동안도 여전히 그 자국은 남아있었어요. 그 시대를 겪고 생이별해야 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남편을 그리워하고 마지막까지 또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보면 잘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이곤 해요. 아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로 역사의 한 굴레를 크게 겪은 세대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만남을 가지신 뒤 이제야 진짜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된 건데요. 그 끝무렵의 모습이 종종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요. 아버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누운 채로 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되물으시고 반복되는 저희 대답에 눈물과 탄성을 뱉어내셨던 어머니. 유가족의 자격으로 저희가 대신 접하고 전달해드렸을 때 그제서야 잔뜩 힘준 미간을 풀고 안심하셨던 어머니. 세상엔 아직도 많은 사건이 있고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전쟁이건 아니건 어디에나 슬픈 일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심심한 소리를 해보자면
저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마치 전쟁 속 전우처럼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왔고 어머니 같은 로맨스는 없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대로 이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저 또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